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법 입문을 강의하는 신경직 교수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원 같이 이렇게 대면해서 서로들 인사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어, 사실 이제 대학원이나 뭐 이런 대학 수업이라는 게 뭐 지식 전달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람도 사귀고 또 같은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들 답답하고 또 효율성 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뭐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이제 얼굴 뵙고 그리고 뭐 또 같이 또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큰 그러한 그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아, 지금 계속 뭐 이제 코로나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만약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진다면 저는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대면 학교를 그래도 다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렵게 다니고 하는 것들도 또 추억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그러한 정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속에서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상황이 해제되면 대면으로 수업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공법 입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법을 나눈다고 하면 보통 이제 공법, 사법, 뭐 또 현재에 들어와서는 사회법 뭐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법은 말 그대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면에서 어떤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우월한 지위 그러니까 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전제 하에서 그 국민과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정하게 우월한 지위를 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법을 강조하는 영미 쪽에서는 뭐 국가라고 해도 국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다루겠다 이런 얘기고 공법은 어쨌든 국가가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권리 의무의 관계를 다퉈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법입니다. 음, 그래서 이 공법은 어찌됐든 이 국가 그리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공법이란 걸 취급하지 않는 나라에 간다면 이건 국가와 국민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똑같은 관계에서 어, 이제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법 분류 방식은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법과 사법은 이제 어떻게 나누는가를 먼저 한번 봐야 이 공법을 수업을 듣는 이 의미를 좀더 수월하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좀 나눠보면요. 이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보통 그 대륙법계, 즉 영국이라든가 주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쪽의 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고 영미법계는 말 그대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러한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대륙법계 그리고 영미법계
그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대부분 이제 법률을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에서 법률을 받아왔고, 또 그 일본에서 그 법제를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대륙법계의 그러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제 대륙법계는 그렇습니다. 이 공법을 인정을 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떠한 지도, 또 어떠한 그 지식,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고 방식인 거고, 영미법계는 그게 아니고 국가도 동일하게 그 국민, 시민과 같은 그러한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다투는 이런 식의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좀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대륙법계는 프랑스, 독일 뭐 이쪽의 대륙들은 기존부터 계속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제군주가 나타나서 자기네 나라를 강화해야만, 강력하게 무장도 하고 강력하게 국민들을 하나로 뭉쳐야만 외적들을 묻힐 수 있었고, 또 뭐 침략 정전도 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 그리고 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뭉쳐야 되는 그런 그 역사적 배경 하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치라든가 어떠한 그 하다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대륙법계가 만들어진 거고, 영미법계는 자유 그대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뭐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이제 중시하고, 국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통일적으로 그 국민들을 통일적으로 이제 지시하거나 아니면 뭐 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다고 본 거죠. 즉 개인의 그 자유와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나라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는데, 대륙법계는 그러한 국가의 그러한 우월한, 그리고 국가의 그 일체적인 그러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률 해석인 것이고, 영미법계는 좀 자연스러운 것이죠. 개인의 그러한 자유나 뭐 어떤 의사가 중요시되는 그러한 법의 그 분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제 군주가 그 나라를 모든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획일적으로 끌고 가야 됐기 때문에 어떠한 성문법, 즉 성문법이 굉장히 중요시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법은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서 어떤 법으로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 법률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그 법률에 의해서 빨리빨리 해석을 해서 빨리빨리 해석을 해야만 어떤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주라는 겁니다. 성문법, 즉 모든 것을 가능하면 법률로서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규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률의 그 대륙법계는 법률에도 체계가 있어요. 맨 위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되는 최고의 기본법인 헌법이 있는 거고요. 이 헌법과 또 그 밑에는 법률, 그리고 그 밑에는 위임한 대통령령, 또 뭐 그 밑에는 또 장관령, 뭐 그 밑에는 각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 그리고 지자체 장이 만든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법률이 헌법을 위배할 수 없고요. 또 대통령령, 이것도 어차피 이제 그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행정부가 만든 법률이에요. 이 대통령령은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을 위배할 수 없고,
국민이 만든 헌법을 위배할 수 없어요. 또 장관령, 지금 보통 시행 규칙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뭐 각종 저 각부 장관들이 만든 어떤 규정들,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 그리고 법률, 헌법, 이런 걸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대륙법계는 체계적으로 명령 정달 체계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최고 위의 헌법, 그리고 그 다음에 법률, 이런 식으로 시행령,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계급화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대륙법계는. 그래서 대륙법계 같은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해석을 한다고 해서 이제 성문법주의입니다. 즉 모든 것을 가능하면 법령화해서 국민들이 빨리빨리 해석이 되고 빨리빨리 그 규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보고 빨리빨리 그 통일 체계가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그렇게 이제 그 법률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성문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그 국민들의 지도를 법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국민들이 만든 법률,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 장관이 만든 부령, 뭐 이런 것들을 법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령을 체계적으로 짜서 국민들이 통일성 있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을 만드는 거고요. 또 그것이 그 위에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이제 그런 식으로 법률을 가지고 대부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법계의 판사들은 법률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법률을 가지고 자기 양심에 맡겨서 판사의 양심에 의거해서 법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사건이 또는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판사들은 법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부터 먼저 찾아봐요. 그래서 법률이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있는 대로 판사는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법률에 씌어진 대로 법률을 아주 신수단지 하는 거죠. 판사는, 성문법주의의 판사는 어쨌든 법령이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성문법에서는 법령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률에 의거해서, 즉 법률에 의거해서 그 국민들을 통일성 있게 이렇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미법계는 성문법주의와는 달리 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 이렇게 나누는데요. 성문법과 불문법은 단순히 법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법은 있어요. 아니, 영미가 불문법주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영국과 미국 뭐 이런 법률 많습니다, 걔네들도. 그렇지만 걔네들을 불문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성문법 국가처럼 법이 모든 거에 기준이 되질 않아요. 판사가, 성문법주의는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을 가지고 무조건 법률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법률이 조금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법부의 일이고, 그 만들어진 법이 있다면 판사는 그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헌 판결이 나거나 뭐 다른 식으로 그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판사는, 성문법주의에서는 그 법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영미법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영미법에서는 물론 뭐 웬만하면 다 법률에 의해서 걔네들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이 약간의 미비가 있거나 또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꼭 법보다는 시민,
시민의 법감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즉 판사는 이제 법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건 모르겠지만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배심원들 얘기를 들어서 그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것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있지만 또 시민들이 봤을 때 그것은 법이 죄가 안 될 수도 있다. 또 그것은 이 법에 있는 거와는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배심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법계는 법률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문법 마냥 그 법률에 꼭 얽매여서 모든 걸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법과 법 사이에 있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해석을 판사만이 아니라 배심원도 법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영미법계 같은 불문법 국가라고 하는 게 그러한 시민들의 법감정을 커먼센스를 중요시 하는데 걔네들은 그런 꼭 법 말고도 판례법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가 그 법을 적용할 때 기존에는 어떤 룰에 의해서 적용했었는가 하는 그런 판례법도 굉장히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습법 기존에 이제 어떻게 해왔는가 즉 좀 전에 판례로 굳어진 판례법과 또 기존의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관습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그거는 관습법 정도로 해서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재판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떤 만약에 뭐 일반적인 상식 같은 거 그걸 조리라고 하거든요. 조리. 예. 그래서 조리를 그러한 그 영미법계에서는 그러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이 배심원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영미법주의입니다. 그 영미법은 어쨌든 평범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러나 성문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법은 그 판단 자체를 판사만이 합니다. 판사만이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또는 법의 해석 권한을 판사만 한다는 것이 성문법입니다. 왜?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법을 해석하는 기능이 판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불문법에서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 사건의 적용에 있어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또는 그 법이 있더라도 기존에는 이런 관례 또 이런 관습이 있었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재판에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법에서는 그런 관습, 뭐 판례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뭐 판사가 참고할 때, 판결을 할 때 참고만 하는 것이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문법에서는 그 법조문을 가지고 판사가 자기 양심에 맞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미법계에서는 그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그 법감정, 그 상식선에서 이 사건, 재판 이런 부분들을 판단한다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그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처럼 대륙법계는 국가가 국민들을 이끌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가 추구하는 그런 공익 이 공익을 추구하게 되니까 이 대륙법계에서는 이 공법이 필요한 것이고 영미법계에서는
그러한 공익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즉, 이 영미법계는 사익 추구가 이념이라는,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사익 추구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우월한 존재로 보질 않아요. 사익 추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공익 추구다, 사익 추구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륙법계에서는 이 국가가 우월해요. 우월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간의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별도의 소송, 사법이 아니라 이 국가와 국민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행정소송인 거고요. 그것이 추구하는 게 이제 행정법인 것입니다. 행정법.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행정법이 없어요. 영미법계에서는 국가도 국민과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간의 문제는 그냥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런 영미법계의 나라다 그러면 공법임무는 없는 거죠. 공법임무는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다 민사소송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법계에만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행정소송이 있다는 얘기는 대륙법계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륙법계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행정재판소라는 것이,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는 최종심의 행정재판소로 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으로 분류해서 소송 방법이라든가 형식들이 행정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법이 있고, 그래서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데 결국은 최종심은 대법원에서 모두 판단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그 행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재판소에서 판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섞여 있죠. 대륙법계도 받았지만 또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니까 또 영미법계의 그러한 체계가 짬뽕이 좀 돼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사법을 우리는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법에 관한 소송이면 이건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면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가 국민과의 우월한 지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지만 국가가 국민과 똑같이 단순하게 어떤 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사법의 그런 역할도 국가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국가가 어떤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와 권리와 의무를 침해했다면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유재산법이나 이런 거 보면 국가 재산이라도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이라면 도로공원 같은 그러한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가도 전답 같은 그러한 대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일반 재산으로 보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재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만약에 국민하고 그러한 그런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거나 해서 발생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라도 국가와 공공단체라도. 그러나 만약에 공공용 재산, 즉 행정재산,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거에서 국민과의 어떤 사용 수익 이런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국가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게 된 공법의 영역입니다. 만약 여기서 어떤 분쟁이 된다면 이것은 민사소송은 안 되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또
만약 국가가 어떠한 그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이게 이제 단순하게 국가와 국민이 협의에 의해서 그냥 민사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한다면 이것은 민사 소송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런 협의가 안 돼서 어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요. 이런 것은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 형식에서도 이것이 공법의 영역이냐 사법의 영역이냐 이 판단들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애매해지게 되면 이것이 행정소송 가야 되는데 민사소송으로 갔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는 각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뭐 이송할 수도 있는데 이게 소송을 잘못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각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법의 영역이냐 사법의 영역이냐 지금 국가도 사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생겨져 버리고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조합들 이 조합들도 자기 조합원 또는 대외적으로 행동할 때 이것이 어떤 공법의 역할이다. 공법의 임무 수행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사적인 조합이지만 얘는 또 공법으로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을 우리는 대륙법계에서 나누는 의미는 바로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쟁송 다툼이 됐을 때 이것을 행정 심판 또는 행정 소송 하는 이런 행정 쟁송법의 영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사소송법의 영역으로 가서 단순하게 이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륙법계에서의 이 부분이 공법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법과 사법을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인문이라고 하면요, 물론 이제 공법에 속하는 헌법, 행정법,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뭐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는 강의를 우리 헌법을 통해서 헌법 조문을 통해서 우리 헌법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을 가지고 이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거든요. 이 권리와 의무를 제일 많이 적어놓은 법률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부터 이제 끝까지 대부분이 이 헌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조문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우리 헌법 지금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된 이 헌법을 가지고 우리 전문, 총강, 그리고 이제 권리와 의무 이 조항까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이 헌법 조문을 보고 여러분들 지금 헌법 조문을 출력을 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을 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하는 그런 비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다른 나라의 헌법과 우리 헌법은 민주자유주의 체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회주의 헌법인 바로 우리 위에 북한의 헌법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해서 우리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북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
2019년 8월 이때 북한의 헌법이 법제처에 가면 있습니다. 법제처 메인 화면에 가 보시면 세계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북한에 가셔 북한 이거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이렇게 쳐보시면 이 북한의 헌법이 나옵니다. 2019년 8월에 김정은이가 10번째인가의 헌법 개정에서 자기네들 통치 기구에 대해서 좀 바꾼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북한 헌법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 헌법, 왜냐면 북한 헌법보다는 이제 우리 헌법을 우선시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대부분 우리 헌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헌법을 들어가기 전에 이 헌법은 사실상 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체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헌법은 원래 옛날부터 뭐 그 나라의 체제, 그리고 그 나라의 체제를 적어놓은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은,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다라고 하면 1789년 그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그때부터 이제 등장이 되는데, 이 헌법에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안 해요.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그 뒷장으로 가서는 우리나라의 통치 체제, 즉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헌법재판소, 뭐 이러한 우리나라 통치 구조를 마련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통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이라고 하면 그 나라의 통치 구조이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치 방법으로 보장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근대적 의미의,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바로 그러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우선이고, 다음이 이제 통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 체계는 나라마다 좀 다르죠.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또 의원 입법제, 일본 같이, 영국 같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처럼 이원 집정부를 하는 나라도 있고요. 나라마다 이 통치 구조는 다 달라요. 이 통치 구조는 그 나라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그 통치 체계거든요. 이것은 그 나라의 역사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체크하고 있지만 사실 의원 내각제 요소도 많이 겸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제면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하게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도 장관을 하잖아요. 이건 의원 내각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나라에 맞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라고 해도 꼭 미국과 똑같은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체계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이러한 대통령제가 수정이 되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부통령이 있나요? 우리나라 없지 않습니까? 의원 내각제에 있는 국무총리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으로도 오고, 이거는 의원 내각제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미국과, 전통적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은 바로 이런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나누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통치 구조는 어찌 됐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눠져 있어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지게 돼 있는데, 그
이 맨 먼저 그 왕이